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세 번째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귀한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헬라 제국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제국은 우리가 알렉산더 이제 BC 336년 그때부터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되고 세운 이제 새로운 제국이고요. 한 300년 정도 지속된 제국이고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제국을 통해서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또는 문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신약 성경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등장과 함께 그 전 세계 동서양을 이제 그 정복하는 그러한 제국을 만드는 12년 정도의 역사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되느냐 그 과정을 잠깐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쪽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이게 그리스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고구려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이 폴리스 도시국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스파르타 아시죠? 그리고 이게 노란색 있는 것들이 이제 아테네 동맹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베 또 이제 마케도니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4개 도시국가들이 나눠져서 이제 서로 싸우고 또 이제 연합하고 하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그 거의 다 이쪽이 여기가 페르시아거든요. 지금 이제 터키 여러분 그 터키 그 트로이 있는 쪽, 이 에게 쪽, 그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돼 있죠. 에베소도 있고 이런 쪽인데 이게 다 그 당시에는 이제 다 페르시아 제국의 땅인데요.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하지 못한 게 이제 이쪽 그리스 쪽이라는 거죠. 로마는 이제 뒤에 있고 로마는 이제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요. 이 그리스를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 쪽에 이제 3대 왕 그 다리우스 1세라든가 또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하시는 아하수에르 왕 크세르크세스 그런 3대 4대 왕들이 이 그리스를 치려고 했어요. 했는데 한 3차례 정도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만은 이때 이 나라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무찌릅니다. 이때 이제 나온 게 여러분 살라미스 해전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마라톤이 나오게 된 게 이제 그때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나온 역사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겼어요. 그리스 연합군들이 이겼지만 또 이기고 나서 자기들끼리 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27년 동안 자기들끼리 싸워요. 싸워가지고 스파르타가 이기고 또 전쟁이 나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아테네가 또 이제 통일을 하고 또 전쟁이 또 나면은 그 다음에 테베가 다스리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전쟁이 나가지고요. 싸우다가 마케도니아가 이제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통일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됩니다. 사실은 이쪽 그리스에서는 이 마케도니아가 북쪽에 있는데요. 이 아테네나 스파르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가난했고요. 그다음에 양치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오랑캐 무슨 야만인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했던 곳이 마케도니아 쪽인데 그때 이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어렸을 때 여기 테베 쪽으로 이제 그 포로로 인질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최첨단 그 당시에 전술이나 또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리고 배우고 돌아와서 어쩌다 왕이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왕이 되고 나서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이제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막강한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통일을 해요. 스파르타 또 테베 다 정복을 해가지고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그리스를 이끌고 연합 그리스를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포스 2세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알렉산더 20살 된 알렉산더에게 넘어가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뭐 이제 20살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얼마나 다른 스파르타나 아테네나 테베나 이런 사람들이 무시를 하겠어요. 아,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주도권을 잡겠구나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애송이로 봤던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그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를 잘했는지 그냥 철저하게 조기에 완벽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해버려요. 다시는 자기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 아테네라든가 테베라든가 완전히 사람들을 엄청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 전역을 완전히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세계 정벌에 이제 나서는데 친구 장수 4명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사람들인데요. 4명과 또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왕이죠. 다리우스 3세를 상대로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3번에 걸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3번 다 이겨요.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 유명한 모자이크인데요. 이게 그 이태리 나폴리 박물관에 있는 그 대형 모자이크인데 이게 바로 이 다리우스 3세 어디 있나? 여기 있죠. 투구 쓰고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 왕이죠. 그리고 여기에 모자 쓰지 않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청년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다리우스 3세와의 세계적인 대결을 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10배가 넘는 페르시아 병력들과 싸워서 3번 다 이겨요. 이기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이 이 전사자가 페르시아가 10만 명이 전사가 했다면은 그러면은 한 4만 명 데리고 왔으니까 뭐 한 몇천 명이나 또 뭐 몇만 명이 죽어야 할 텐데 200명 정도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알렉산더의 이제 전술과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고 완벽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전쟁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역사가들이 알렉산더의 전략 전술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당시 최고의 전략 전술가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배가 넘는 병력들과 싸워서 그렇게 최소한의 전사자를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싸우는데 이 알렉산더가 대단한 것이요. 그 알렉산더가 그 항상 전쟁할 때 보면 엄청난 열정과 동시에 아주 그 치밀한 그러한 그 계획들을 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7명이었는데 이제 알렉산더 5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나머지 부인들이 다 딸만 낳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무녀 동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하여튼 뭐 이제 혼자 독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굉장히 아꼈고 이제 유일한 세자 아닙니까? 왕세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육을 잘 시키려고 그 당시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초청을 해서 아이 교육을 가정교사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 정치, 그다음에 뭐 문학, 그리고 역사, 뭐 여러 가지 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대요. 뭐냐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용기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 나가다가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리 궁리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용기와 지혜를 다 갖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하면서도 그리고 추진력 있게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다. 용기와 지혜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이 알렉산더가 이 다리우스 3세를 상대로 전쟁할 때 그리고 10년 동안의 헬라 제국을 만들 때 그가 보여줬던 아주 중요한 그 덕목이 바로 용기와 지혜.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는지 보통 그 지휘관들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전세를 파악하면서 전쟁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알렉산더는 맨 앞에서 여기 보시면 투구도 쓰지 않고요. 뛰쳐나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앞서 나가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진격을 하고 거기 부하들이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심지어는 성벽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도 그 보통 보병들이 하는 거를 본인이 가서 그냥 하고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 앞서 나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앞에서 앞서 나가면서도 모든 전세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지혜죠. 그리고 얼마나 그 지혜로웠냐면 그 실제로 전략 전술을 그 여기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는지 항상 잠잘 때 그 베개에다가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책을 항상 놓고 잤대요. 그리고 밤마다 이 전략을 짜고 여기 보시면 바로 이 그림에 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라파엘의 그림인데 여기에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운 그 지식 그리고 지식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이 전략 전술을 짤 때도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잘 짰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그 전략들을 짠답니다. 짜는데 무엇보다도 이 알렉산더가 그 굉장히 그 용기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과 동시에 또 이 지혜에 있어서 굉장한 지식을 갖춘 사람인데 유명한 그런 그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페르시아 전쟁터를 나갈 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이거 어쩌려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에게는 진짜 보물이 있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상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다. 아이디어이라는 것이 있다. 나에게는 나는 이상이 있다. 나는 그 이상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존재했고 또 나는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도 나는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희망을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사람이 있었는지 이 신전에 가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정복을 가기 전에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으러 가는데 이 신관이 무슨 날씨가 좋지 않아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두드리고 해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신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투투거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당신은 어떤 사람한테도 지지 않게 생겼어.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그랬더니 딱 그 말을 듣고는 됐다 들어가라. 신탁 필요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그 말 들으러 왔다. 당신은 절대로 지지 않을 사람이다. 나는 지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실용적이고 얼마나 그 운명 같은 것들을 이제 깨는 사람인데요. 그 10만 명 페르시아랑 싸울 때 알렉산더가 이제 부하들이랑 신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동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동전 앞면에 나오면은 이기고 뒷면에 나오면 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던졌더니 앞면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너무나 해가지고 가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부하들이 말하기를 역시 운명이 중요합니다. 역시 우리가 앞면에 나왔으니까 이겼지. 정말 뒷면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정말 그럴까? 사실은 내가 던졌던 그 동전은 둘 다 앞면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여러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다 이런 알렉산더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기려고 하면 다 앞면으로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그 계란을 세울 때 깨서 했다잖아요. 세우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승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떤 운명이건 이런 거에 걸지 않고 오직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신념이나 이런 자부심 같은 게 대단했던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알렉산더는 또한 이제 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유명한 일화 중에 그 디오스게네스라고 그 당시에 4대 철학자들이 있었죠. 철학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무슨 이제 키네스, 그다음에 또 키니코스, 그다음에 키레네 학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키니코스 학파라고 견유 학파라고 있어요. 그 디오니소스,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이 들깨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견유 학파인데 거기에 이제 디오스게네스가 이제 고린도인가요? 어디 이제 있을 때 그 알렉산더 거길 지나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오게네스한테 알렉산더가 내가 도와줄 게 있느냐, 그 철학자니까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그냥 미안하지만 한쪽으로 조금만 좀 비켜달라고, 그 햇빛 가리니까 좀 비켜달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고 알렉산더가 굉장히 인상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내가 만일 알렉산더가 아니라면은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참 20살 20대 딱 33세에 죽습니다만은 그는 엄청난 용기와 또 아주 지식에 대한 강한 열망, 그리고 아주 철저한 전쟁 준비, 전략 전술 연구, 그 다음에 이성과 지혜,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죽음에 대한, 그리고 디오스게네스의 그런 삶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우 그 평소에 사색적이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조용하면서도 전쟁터에서는 맨 앞장서 싸우는 열정과 격정의 사나이, 심지어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친구라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하고 또 부하들을 차별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그 장점과 이런 것들만 보고 그 사람들의 신분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캐릭터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인도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10년 동안에 펼쳤던 모든 땅들이 이입니다. 그렇죠? 인도까지. 근데 이제 인도의 이제 마지막 겐지스강을 이제 남겨놓고 할 때 그때 부하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데모를 한 거죠. 더 이상 그만하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이제 인더스강에서 탄식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오게 되고 이제 세계 정복을 이제 마치게 되고, 인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병에 갑자기 걸리게 돼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 바벨론에서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제 말라리아라는 말도 있고 또 암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33세의 나이로 이제 거기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마지막으로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죽어서 땅에 묻을 때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해라. 천하를 손에 쥔 사람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제 그런 유명한 유언을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이제 이게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에서 10여 년 동안에 그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그 이 제국의 이제 등장이고요. 그러면 이 알렉산더는 그 제국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사실은 다스릴 겨를도 없이 정복하기 바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관리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이제 나라가 4개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알렉산더가 그 헬라 제국을 다스리는 정책은 예를 들면 아수르 같은 경우는 혼혈 정책을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를 끌고 가서 교육을 해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이었고, 또 페르시아는 오히려 이제 그 피정복지로 이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 지방에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용 정책 이런 것들을 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헬라 제국은 어떻게 했느냐? 헬라 제국은 제국 전체에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 문화를 이제 퍼뜨리는 것으로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페르시아는 각국의 언어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공용어로 헬라어를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 같은 경우는 피정복민들 여러 그 족속들을 섞어서 혼혈 정책을 써서 이제 정체성을 잃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본인들이 직접 그리스 사람들, 부하들을 군인들이 나서서 페르시아 또 동방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켜서 이게 이제 섞는 거, 융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복지들마다 가서 알렉산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들, 알렉산드리아를 70개를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도서관, 거기에 이제 도시마다 도서관을 세우고 박물관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 문화를 이제 쭉 퍼뜨리고 그리고 이제 또 동방에 있는 문화들을 같이 이제 또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동서양이 이제 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문화를 일컬어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그래서 헬레니즘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동서 복합 문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역사에서도 있어보지 못한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오리엔트 문명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생긴 융합 문화인데 이게 이제 한 300년 정도를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사회에 또 신약 성경에 이제 많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 뭐 조그만 거기 폴리스에서 이제 이게 갑자기 10년 만에 인도까지 이렇게 뻗어간 거죠. 뻗어가니까 여기서 생겨난 것이 이제 코스모폴리탄, 그야말로 폴리스가 아니라 폴리스를 넘어서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주의라는 말이 이제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이제 이 헬라 제국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코스모폴리탄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시야가 확 넓어진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삼국시대에 저 가야가 그야말로 삼국을 통일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해서 저기 영국까지 제국을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럼 갑자기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그 넓어진 상태를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제 중요한 사상인데 요때 또다시 이제 새롭게 떠오른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나온 바로 그 헤브라이즘입니다. 여러분 이 헬레니즘은 그야말로 인문학의 원조가 됩니다. 그 휴머니즘, 인본주의의 원형이 되는 게 헬레니즘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을 통해서 그리스 철학, 그리스 그 학문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게 헬레니즘,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우주의 의문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그런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것, 객관주의, 그다음에 자연과학, 그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아주 이성적인 것, 그다음에 합리적인 것, 지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과 자연과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틀들이 바로 헬레니즘인 거죠. 그래서 아주 현세지향적이고, 그리고 이제 행복이라는 것도 무엇이냐? 행복이라는 것도 쾌락 혹은 금욕,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 헬레니즘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인데, 이 헬레니즘과 정반대되는 그 문화, 또 사상, 이것이 이제 또 헬레니즘 그 시대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뭐냐면 바로 헤브라이즘, 바로 구약 성경에서 생겨난 그 사상인 거예요. 이걸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헤브라이즘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습니다만은 그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런 사상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사상 특이하네. 우리는 인간 중심인데 얘네는 신 중심이야. 우리는 객관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주관주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느껴. 그리고 이 어떤 그 직감이 더 중요해. 직관주의. 그리고 우리는 이성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은 감성이야. 가슴이 더 뜨거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이라는 게 쾌락, 사람이 만족스럽고, 그리고 마음이, 그 다음에 금욕하고, 뭐 이러면은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신의 은총에서 찾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찾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래. 그리고 우리는 현세의 삶을 중시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세도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이상주의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나눌 때 이게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바로 이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때 생겨난 헬라 제국에서 이제 생겨난 이 두 가지 큰 어떻게 보면 사상적 패러다임이죠. 프레임인 거죠. 이게 이제 다른데 바로 이 헬레니즘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 헤브라이즘이 또 이쪽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시대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그리스와 이 유대 이 사상이 만나게 되면서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그 큰 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폴리스 있잖아요. 폴리스가 성경에서는 뭐 무슨 볼리로 나와요. 그래서 뭐 암비볼리, 데가볼리 나오잖아요. 그게 다 헬라 시대 때 세운 도시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신약 시대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으면은 당연히 라틴어로 쓰여졌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첫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제국은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지만 이 헬레니즘 문화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가 헬라파 유대인, 하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그러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해외파란 뜻이에요. 해외파는 로마도 있고 여러 곳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헬라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까 마게도니아 보셨습니다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터키, 페르시, 옛날에 페르시아 땅이죠.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무슨 환상을 봅니까?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 나오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흔드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게도니아가 어딥니까?
바로 알렉산더의 고향인 거죠. 알렉산더의 나라고 바로 아까 그 마게도냐.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라고 하는 땅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아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빌립보도 바로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거기서 금광을 발견하게 돼요. 금광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으로 지은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 있죠. 그다음에 그 루디아 바울이 첫 넘어가서 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알렉산더 대왕과 다 관련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테네 가서 설교할 때 보시면은 거기에 바로 그 바울이 그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고 이제 논쟁하잖아요. 그게 바로 헬레니즘 사상,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류 사상이 바로 스토아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죠. 바로 이게 바로 헬레니즘 사상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게 되고 사도 바울의 헤브라이즘과 이 아테네 사람들의 이 헬레니즘이 부딪힌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헬레니즘 문화가 신약 성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고 또 이 헤브라이즘이 같이 동시에 함께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헬레니즘, 그 알렉산더의 인생과 또 헬라 제국의 등장과 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같이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또 분할된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